아트 뽕 여주 민예총 정기전. 드디어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자, 이제 화이팅 합시다. 오늘 저희 시시각각 조기 전에 두 번째 정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정말 참으로 기쁩니다. 아까 4시 한 5분 전까지만 자리 앉아가지고 많이 마음을 주셨는데 한번에 싹 올리시네요. 아주 반갑고요. 우리 작품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작가분들이 20명의 작가분이 심의를 돌려가지고 준비한 두 번째 정기전입니다. 24일까지 되겠습니다. 지인분들하고 한 번 더 방문하셔가지고 작품 감상하시고 사진도 많이 찍어가시고 홍보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할말 없어요. 별로 없고요. 아무튼 여기 민예청이 시시각각 회원분들 저랑 연예인이 굉장히 기쁜데요.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강연은 먼저 연수서사 역사에 대해서 우리 김원주 작가님이 하시고 이어서 여기 차이였고요. 한강 연수지구 김현경 운영위원장님이 이어서 주제 강연을 하겠습니다. 박수로 많이 주세요. 단축여서 짤막한 내용, 사실 내용 자체가 좀 지루해요. 역사 이야기라고 그리고 도자기에 대한 역사다 보니까 일반 그 시민들 같은 경우는 좀 지루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좀 짧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기라고 하면 1250도 이상 있는 청자나 백자 것을 자기라고 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아래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독이라고 합니다. 보통 옹기 아시죠? 옹기는 독이라고 칭합니다. 자기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보통 고려 때나 조선 때까지만 해도 자기소, 독이소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기가 고기가 만들어진 것은 한 1200도 사이인데 그거보다 그 이전에는 토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토기도 이제 고기에 포함된 학문적으로 포함된 부분인데 그 토기는 우리가 여주 역사에 대한 책들을 보다 보니까 토기에 대한 그런 흔함이 토기가 있었는데 고려 신석기 말과 청동기 초기에 흔함리에서 정동면 흔함리에서 그 토기가 발굴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잠시만요.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BC 한 12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여주에는 도자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도자기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곳이 전국에 여주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여주가 도자기에 관해서는 역사가 깊고 그리고 내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광주 근원의 그런 부분을 많이 알고 있고 당진이나 도안 같은 곳에 청자부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 여주의 도자기 역사가 2000년 이상이 되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사실은 그 도자사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고려 도자기부터 고려 백자부터 그 여주 도자사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건 좀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석기 청동기 시대에 흔함리 여주 토기부터 그렇게 시작이 돼야 도자사를 제대로 이렇게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존의 흔함리에서 발굴된 토기를 잠깐 보고 도서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처음에 좀 너무 빛이 좀 안 들어오면 좀 선명하게 보일 텐데 빛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좀 선명하게 떨어지는데 잘 보이시나요? 원래는 우리가 신석기 시대 때 토기들 많이 알고 있죠. 빗살무늬 통. 네? 이렇게 생긴 빗살무늬 통. 빛이 밑에가 이렇게 뾰족하고
마치 머리 빗는 빛의 살같이 생겼다고 해서 빗살무늬통이라고 부르는데, 이 빗살무늬통이는 그 여주에서는 청동기 시대이기 때문에 빗살무늬통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일단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통이 같은 경우는 독일 사람이 처음에 그 빗살무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거를 그 일본 학자가 질문통이라고 명명하고, 그것을 우리가 번역을 빗살, 원리는 빗살 이렇게 번역을 해서 지금까지 빗살무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떤 그 대구의 김양봉 교수는 그 빗살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빗살이 아니고 햇살의 빛, 하늘에서 태양에 의해서 내려오는 빛, 그 빗살이다. 그래서 점점 학계에서는 완전히 아직 정립이 안 됐지만 점차적으로 그것을 하늘에서 내리는 빛으로 쓰는 학자들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역사를 좀 더 우리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독일 사람과 일본 사람들이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시 정리하는 데서 기분이 좀 좋았고요. 여기 보시면 위에서 보면 마치 그 태양, 위에서 보면 그 옆에 문양이나 그런 것들이 태양 모양이고, 태양의 그 빛,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컴퓨터로 다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니까 가운데 태양이 있고 옆으로 이렇게 빛이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모양의 빗살무늬가 우리 신석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우리 신석기 시대 때 있었던 그 빗살무늬 통의 벨트가 핀란드부터 이쪽 그 초원, 몽골 초원 쫙 이어져서 그 다음에 한반도, 일본까지 그렇게 이어져 있어요. 분포가. 그래서 그 빗살무늬가 신석기 시대 때 있었고, 그 다음에 청동기로 들어오면서 지금 이런 흔함리식 토기, 이게 만약에 울산에서인가 어디서 경상도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름이 흔함리식 토기입니다. 여주에서 처음 발견됐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토기들은 흔함리식 토기입니다. 명명무탕.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멍무늬 토기라고 하는데 구멍이 있습니다. 토기가. 처음에 신석기 때는 강에 박아놓고 물건을 저장하고 그러기 위해서 뾰족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탈의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점점 뾰족하게 산을 만들어갖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 밑에가 뾰족했고 강 주변에서 사용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집들을 짓고 살지 않습니까? 청동시대 때는 움막 같이 집들을 짓고 살고, 후기에는 아예 그냥 층을 올려버리면 아래는 짐승들이 위험하니까 많이 올려서 짓는 그런 집들이 청동시대 후기에는 그런 집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밑에가 평평합니다. 이제 도자사에서는 평저라고 하는데 굽이 있어요. 청동시대에 들어와서는 굽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멍이 이렇게 여러 개 있어서 구멍무늬 토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벼가가리 토기인데, 이거는 이제 요 빗살이 청동기 시대에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 문화가 계속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서 내려왔다는 증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시면, 그리고 이거는 물 아가리 토기인데, 여기 이제 구멍이 이렇게 있고, 이 전 부분에 이 아가리에 골들이 있다고 해서 골 아가리 토기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빗살무늬 그 햇빛, 그런 느낌의 그런 골을 이렇게 파놓은 거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그게 이제 그
여주 도자기의 시작은 신석기 말 성동기 시대의 흔한리식 토기로부터 여주 도자기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고구려 신라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 때는 그 여주 쪽에 고구려 때는 골레른다고 그러고 여주의 지명을, 그 다음에 신라 때는 황후현, 고려 때는 황여현이라고 이렇게 지명이 변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고구려나 백제 때는 이쪽 여주 쪽에서는 발굴된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잠시 보게 되면 이건 고구려식 토기입니다. 그 위쪽에서 발견된 거죠. 평양이나 남쪽에서 발견된 건데, 이거 고구려식 토기가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죠. 어떤 형태나 안정돼 있고, 그리고 미학적으로도 상당히 보통 우리 그 물항아리 옆에 그 손잡이 보통 2개 이렇게 해갖고 양쪽에 물동이를 딱 이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4개입니다. 4개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좀 더 실용적인 그런 들기도 좋고 실용적인 그런 토기로, 이때까지는 토기입니다. 삼국시대 때까지 그런 게 있어요. 이건 신라 토기 많이 보셨죠? 신라 토기. 신라 가야도 이런 비슷한 토기입니다. 근데 신라 토기입니다. 가야도 이런 모습의 토기들이 많이 있고, 이런 토기들이 저쪽 그 과테말라나 그쪽에서도 발견돼요. 이런 모습 모양의 토기들. 그게 아마 인디안이 이렇게 이어져 가서 그런지 아무튼 여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고려시대로 넘어오는데, 고려시대는 그 전체 북내면에 중암리 14개, 장암리 3개, 은촌리 1개, 상교리 2개, 서구리 1개, 강천면에 도전리 2개, 북형리 4개, 전동면에 현수리 1개. 이렇게 25개의 강화토가 발견이 되고 있어요. 아직 더 많을지는 모르죠.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고구려 시대 때 강화토. 그런데 고구려 시대 때 우리는 청자만화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백자가 고구려 시대 때도 생산이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중앙리 초기백자, 고려 시대 초기백자가 중앙리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2000년도에 발굴을 해서 정리종합을 해서 고려백자의 초기 고려백자를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앙리 고려백자입니다. 그런 우리가 몰랐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주로 이제 고려 초기에 어떤 외국적 상황들이 중국 같은 경우는 당나라가 있었잖아요. 그 당나라 시대에 형주 지방, 옛날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가 다스렸던 그 형주 지방에는 형주요가 있었고요. 아래쪽에 그 오월공주 할 때 월나라 쪽에 있는 월주요가 있습니다. 그 당나라 때 이미 백자와 청자를 위쪽에서는 형주요에서 백자, 그리고 월주요에서는 청자를 당나라 때부터 생산을 해냈습니다. 근데 그 국가적인 그런 부분이니까 그 다른 곳에 이렇게 전파를 못하게 막고 그러다가 당나라가 망하고 5호 시대가 되면서 이 고급 기술인 이 자기 제작 기술이 우리나라로 넘어옵니다. 그럼 아주 혼란한 것들을 타서 고려로 넘어오면서 가마가 옛날에는 그 도자기 스님 다 알지만 그냥 노천수송이라고 해서 아까 그 토기 같은 경우 그 비싼 우리 토기라든가 흔한리식 토기 같은 경우는 그냥 노천에서 장작 놓고 기물 놓고 장작 놓고 기물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노천수송을 했습니다. 노천에서 뗐는데 점점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구멍을 파서 거기다가 장작 놓고 기물 놓고 가마한테는 조금씩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갖춰지는데 고려시대에 와서 지금의 우리 그 옹기가마 같은 긴 그런 뚜껑이 완전히 덮인 가마가 생산이 되면서 온도가 1250도를 가둘 수 있는 그런 가마가 그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조금 월주요나 쪽에서 좀 보급이 되고 그 사람 그 장인들이 시흥이나 용인이나 여주에 와서 가마를 만들었습니다.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려 백자가 만들어지게 됐고 백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자는 자기고 청자 백자는 자기이기 때문에 그 가마가 정상적인 완전히 밀봉이 되고 그리고 산소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만 백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백자를 가마에 조절할 수 있는데 산소 공급이 많으면 산화풀이라고 그러고 산소 공급이 적으면 환원이라고 그러는데 환원으로 가마를 떼야지만 백자가 나옵니다. 우리 청자 같은 경우 가끔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그 청자는 그 녹색, 비추색인데 약간 초콜릿색 비슷하게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불이 제대로 가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공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나겠어요. 좀 지루하시죠? 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시대 가마가 25개라는 거. 그만큼 그 북내면하고 강천면하고 전동면, 특히나 그 동내면과 강천면 이렇게 강을 옆에 끼고 있는 그 지천이 금강천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끼고 있는 그런 곳에서 가마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게 그 중앙리 모습이거든요. 이게 이쪽으로 가면 금당천이고, 금당천 들어가면 한강이고, 남한강이고, 금당천이고, 그 지천으로 안장천인데, 그 옆에 가마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때 고려 때까지도 배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중앙리까지. 운송수단이 있어야 그 가마 생산된 걸 판매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가 여기까지 꼭 그건 필요한 가마터에서 항상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뗄감, 재료인 뗄감하고 그 다음에 도토, 양질 도토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물, 배가 달 수 있는 물 그런 부분들이 가마터를 만드는 조건이었습니다. 이건 그 가마터를 발굴하는 모습이고요. 이게 선명하지 않은데 이게 각번이라고 합니다. 각번. 그러니까 매화갑 안에 기물을 집어넣고 불을 떼면 이 안에서 그 산소 공급이 좀 차단이 되면서 환원 상태가 돼요. 연료는 많이 들어가지는데 산소가 덜 들어가지니까 그래서 각번을 해서 청자는 괜찮을 만듭니다. 그 고급 작인 거죠. 근데 이건 중앙리 강화에서 이 각본이 축소되고 거기에 있는 그 생산품들인데 그 안에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송나라 때 만든 그 청자인데요. 이 청자 약간 산화된 청자예요. 푸른색이 안 나오고 약간 이런 무슨 색이라고 할까요? 흑색 비슷하게 나왔는데 여기 보면 핵무리급이라고 해서 가운데가 동그랗고 그 핵무리라고 그러면 그 해의 주변에 그 물이 콧물이 있죠. 그런 것처럼 나중에 핵물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송나라에서 발견된 건데 고려 초기 여기서 발견됩니다. 핵물이. 이건 주로 이제 차를 많이 마시는 말차. 통일신라 때부터 차를 많이 마시기 시작했는데 고려에 와서 상당히 많이 마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선종이 그러니까 고려가 불교 중에서 그 선종이 발달하고 그래서 차를 많이 마시게 되고 그 다반 사람으로 아시죠? 다반. 무슨 말이죠? 그냥 늘 많이 있다. 그럼 많이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차를
그게 그만큼 차를 많이 마셔왔습니다. 고려시대. 그래서 그 찻그릇으로 주로 생산이 많이 됐습니다. 찻그릇은 이제 가루차를 풀어서 먹는 말차도 있고, 발효 그 동전처럼 만들어갖고 그걸 해서 풀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아무튼 그 선종의 발달과 함께 그 수요가 많이 들면서 그 여주의 중앙리 백자 가마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평리가 맡은데 이 사진 좀 잘 안 보이는데 역시 그 청자하고 백자가 부평리 가마터에서는 같이 생산이 돼요. 같은 거의 비슷한 이유로 넘겨주세요. 그 전. 그 다음에 앙금리. 여기 앙금리 사진 좀 나오셨나요? 앙금리에서도 그 백자, 주로 아니 청자가 주로 앙금리에서 발굴이 됩니다. 앙금리에도 가마터가 있었고, 이게 이제 여주의 좀 대표적인 세 군데, 25개 가마터가 있지만 좀 발굴이 된 그런 가마터는 세 군데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려시대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그 백자, 청자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청자는 부안이나 강진 쪽에서 생산이 되는 청자들이에요. 그 우리 그 흙이 고룡토는 그 하얀색이나 아니면 그 우리가 저런 보통 흙으로 알고 있는 그런 색깔하고 하얀색 그 둘 다 이제 고룡토일 수도 있고, 고룡토는 땅 밑에 원래 한 2m 밑에서 고룡토가 채굴이 돼요. 백토죠. 그걸 가지고 백자를 만들면 점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그 점토를 이렇게 섞어서 백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청자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 그 하얀 백토에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유기물들이 왔다 갔다 거기 쌓이고 뭐 이러면서 색깔이 그 철분이 많아져요. 철분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게 청자가 되는데 저 김해나 저 아래 영상공학 쪽으로 내려가서 고룡토가 좀 위쪽에 있다가 점차적으로 내려가면서 시간이 지나서 유기물과 같이 결합되면서 철분이 많이 생성이 됩니다. 철분이 많아지면 청자가 됩니다. 철분이 없으면 백자가 됩니다. 그리고 유약은 똑같아요. 고려시대 때 백자와 청자의 유약은 똑같습니다. 그럼 조선시대 역시 청자의 유약, 청자에 사용하는 유약들이 조선시대에 와서 백자에 일반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고려 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외국가 들어오죠. 그 빈번한 외국의 침략에 의해서 최영장과 이성계가 그 외국들을 막아낸다. 이런 뭐 사기가 있는데 많이 들으셨죠. 그 외국가 그 고려 시대 때 강진과 부안 저 아래쪽에 그 바닷가 근처에 아래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분이 많이 있는 양질의 고령토가 있다 보니까 그쪽을 이제 외국인이 많이 쳐들어오고 그러면서 이 사기장들이 올라옵니다. 조선 초기에 와서는 다 올라와서 바닷가에 그 강진이나 이런데 대구면 그런데 아예 없어졌거든요. 가마 자체가. 그리고 내륙으로 들어옵니다. 내륙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내륙에 아까 앙금리나 이런 것처럼 청자를 만들지만 그 태토가 조금 약간 사토질이 좀 많고 조금 아무튼 그 강진이나 거보다는 좀 안 좋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생산을 하고 있었지만 강진 부안 쪽에 있는 사람들이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무시정권 때 대단한 그 여러 가지 생각기법이나 우리가 국보나 공문으로 보고 있는 그런 내용의 순자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 곳인데 그 사람들이 다 들어와요. 들어와 청자를 만드는데 그 청자를 그래서 만들다 보니까 이 청자가 느낌이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좋은 청자의 느낌이 안 나니까 거기다가 돈을 받는 거예요.
그 돈을 받아서 군청자라고 합니다. 백자가 그 전에 생산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백자에 대한 어떤 그런 백자 비슷하게 만들고 그런 생각이 들었지 군청자를 만들고 군청자가 이제 나중에 원래 군장 해청상인데 그 최순우 선생이라고 중앙마을공관 반장하셨던 분이 군장 해청상이나 군청이라고 줄여서 부르기 시작하면서 군청이 됐고요. 그리고 다랑아리 그것도 역시 그분이 이름을 붙인 겁니다. 다랑아리 원래 대호입니다. 대호 조선시대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군청사기가 됐는데 결국 군청이 만들어지게 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외구의 침입입니다. 근데 그 외구의 침입과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 일본과 우리와의 도자의 관계는 굉장히 미묘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건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 전기에는 그렇게 군청이 주로 유행을 합니다. 그 군청을 세국 때는 어기로 사는 거예요. 군청을 그 만드는 관리하는 단청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군청에다가 그 납품하는 거를 각 지방에 있는 군청 생산하는 도시에서 장흥고 이런 명물보다 새기게 만들어요. 그 지역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군청을 납품하고 그 군청은 주로 이제 동군이라든가 그런 궁궐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쓰고 그 임금은 백자를 쓰고 있어요. 조선 초기에 그렇게 썼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는 가장 중요한 게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을 통해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그런 그 일본과의 그런 겪으면서 끌려가기도 하고 그때 이 백자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있었어요. 세 개. 그리고 이 백자는 지금의 그러니까 하이테크 산업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뭐죠? 반도체? 네, 반도체와 같은 하이테크 산업이었고 그것을 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이 중국과 우리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저쪽 월남이나 베트남이나 그런 쪽에도 있었는데 범랑아시죠 그런 것처럼 약간 그 반자기 그런 것들이 있었고 완전한 자기를 생산하는 곳은 우리나라와 중국밖에 없었고 일본은 그 자기를 갖기를 너무나 원하면서 일본은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 자기들끼리 명명합니다. 그 조선의 도자기라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들의 도속공사를 발견해서 거기서 이제 자기들의 도자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임진왜란 이후에는 이제 우리도 중소상 상공업이 이렇게 나라는 많이 인구수도 줄고 사기장들도 많이 가고 그랬지만 그 중소상공업이 발달하고 그래서 전차적으로 이 도자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늘어나는 것도 이제 백자 같은 경우 왕이 쓰는 어기인데 이것들을 이 백자들을 그 사대부들이 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조선 후기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일반적인 지금 이 그림은 그 신목이 그린 그림인데요. 조금 크게 보여서 여기에 보면 고조기라고 우리 그 제기 보면 굽이 높잖아. 그런 고조기라고 그걸 사용합니다. 그때 주자가래가 들어오면서 확실하게 되면서 그리고 조선 임진왜란 이후부터 우리가 제사나 이런 것들 그 이후부터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제사를 잘 안 지냈습니다. 그 절이나 이런 데서 어떤 제를 지내는지 그 가정에서 어떤 조상을 위한 그런 제도 절이나 이런 데 가서 지냈고 그 주자가래가 들어오면서 혼인이라든가 제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굽이 높은 그 고조기라는 걸 사용하게 되고 나중에 고조기가 어디까지 되냐면 손님이 오면 손님 응대용 도구 그릇으로까지 나갈 정도로 일반화됩니다. 조선 후기에서는 일반화되고
그래서 이제 전기하고 그 후기를 나누는 그 기준이 뭐냐면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그릇이 있으면 굽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래쪽 굽이라고 그러는데 이 굽의 안쪽에 유약을 폭에서 우리 보통 사발 같은 것들을 폭에서 여러 층으로 쌓아서 굽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유약을 안 묻히고 그 점토 같은 것들을 뭐 4개나 5개를 해갖고 또 안 묻히고 또 안 묻히고 그래서 겹쳐서 폭에서 그 다음에 강화에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초기 백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유약을 안 묻혀요. 빨리 뭐 생산을 하고 유약을 묻혀버리면 붙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약을 안 묻히고 그게 초기의 백자의 특징이고요. 후기로 넘어오면서는 좀 넘겨주세요. 이렇게 여기다가 모래를 이 안쪽에다가 모래를 뿌리든가 그렇게 해서 모래 위에다 이렇게 얹습니다. 이게 침생이 말까지 후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옛날 그릇들을 보면 그걸 보면 확실히 전기와 후기를 조선시대 때 백자의 전기와 후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이거 뭐 강천면, 동래면, 특히 이제 강천면, 동래면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마타.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그래프는 강천면하고 동래면 쪽에 이렇게 그래프가 막대가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겠습니다. 군원이 처음 사홍원이라는 간청을 만들어요. 그 간청에 군원이라고 해서 그 사홍원이라는 것은 궁궐 안에 있는 단청이고 그 사홍원의 군원 그것을 광주에 만듭니다. 세조 때 만듭니다. 세조 때 군원을 광주에 설치하고 백자 왕제역 그러신 백자를 주로 거기서 생산을 해냈고요. 그리고 명나라로 그 백자를 또 진상품으로 해달라고 해서 아마 그게 세종 때 처음 시작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종 때 사홍원의 군원을 왕주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군원에서 처음 백자를 생산할 때 세종실록에는 세종실록 시리즈에는 여주 단청의 북쪽에 관산이라는 곳에 도기소가 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 관산은 지금 의미하는 쌀산입니다. 그 쌀이산의 그 백토가 백자를 만드는 주 원료가 됐습니다. 그 쌀이산의 백토와 경주 백토와 섞어갖고 처음에 군원에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조선 백자. 그만큼 여주의 좋은 양질의 고용도가 나왔고 그것을 사용해서 백자를 생산해냈습니다. 아무튼 그런 조선 후기까지 쭉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일제강점기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일제강점기로 넘어갔을 때는 여주에 그런 쌀이산에 좋은 흙이 있으니까 아예 조작이 공동사업장을 만듭니다. 일제가 여기가 굉장히 도자기를 생산하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사업장을 만들어서 일단 한국 사람들하고 조선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갖고 공동사업장을 만듭니다. 넘겨주세요. 그때 생산한 여주읍이라고 명한 술병입니다. 술병이고 이거는 오학리에 감았는데 끓여서 지금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군원이 그렇게 있다가 나라가 망하면서 거기 그 사기장들이 여주로 가요. 재료가 이쪽에 있습니다. 여주 쪽으로 오는데 처음 왔던 사람이 이효준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와서
저쪽 그 홍지 부장님 사시는 그 동네가 무슨 동네죠? 오금이 네, 오금동에 정착을 해서 지금 옛날에는 있었는데 여주 최초의 백자 알생지 뭐 그런 탑도 하나 있었어요. 오금리에서 처음 그 이호준이라는 분이 와서 거기 가마터를 합니다. 그러고 계속 지나고 나서 뭐 일제 때 공동사업장이라든가 공동사업장에 이인준이라는 분을 그 분원 사람들 이인준 거기에 해강도에 알죠? 유근영 이런 분 유근영은 이제 그러니까 조각사를 쓰고 그 이인준의 그 기술과장으로 있으면서 그 공동사업장을 경영을 합니다. 이제 그분들이 나중에 그 여주에서는 많이 발전되지 못하고 좀 애자라든가 요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데 나중에 그 유근영이라든가 지수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천으로 이주합니다. 요것만 말씀드리고 너무 지루하시니까 그만 끝낼게요. 어떤 거냐면 일본과 우리와의 관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의 침략에 의해서 우리는 그 해안가에 있던 사기장들이 내륙으로 들어와서 분청이 만들어집니다. 이 분청이라는 형식은 세계에서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형식이에요. 일반 독자사, 다른 외국의 독자사에서. 분청이 굉장히 특이한 그런 뭐 이나물이라든가 박쥐, 뭐 성가 여러 가지 그런 건데 그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데 그 특이한 분청을 만들게 된 것이 된 계기가 일본의 외국의 침략이었던 거고 그리고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는 끌려갔어요. 막 끌고 갔어요. 사기장들. 그런데 정유재란 때는 대우를 잘해주니까 자리에서 갔어요. 자리에서 가서 거기서 막 그리워서 뭐 귀무돔이라는 그런 일본에 가면 죽은 다음에 귀를 뭐 이렇게 그런 무덤이 있고 그리고 이상평이라는 분이 그 일본의 도서광산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일본에서 백자를 생산해요. 그래서 일본의 그 자기의 어떤 일본 지방 내력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위로 올라가는 대부분 조선 임진왜란 때 끌려가지고 있거나 스스로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조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은 백자를 만들었는데 그 백자를 나중에 그 메이지 유신이 끝나고 중국의 그 청일전쟁 이런 분들 때문에 원래 그 도자기가 한 명이 차이 납니다. 중국에서 생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그런 게 유명해져서 한 명 자체가 차이 나고 그런데 유럽에 중국 도자기들이 많이 진출했었는데 그래서 청화백자 같은 경우는 아주 영화 같은 거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위에 벽에다가 쫙 걸어놓고 전시해놓고 아주 귀한 손님만 오시면 그걸 꺼내서 접시 같은 데다가 음식을 대접하고 그게 이제 유럽의 문화였고 유럽은 독일에서 나중에 한 1600년대 그때쯤 16세기인가 17세기에 그때쯤 백자를 처음 생산합니다. 그만큼 우리 백자가 굉장히 하이테크였고 가장 훌륭한 그런 산업이었는데 아무튼 그것을 일본이 백자를 생산하면서 중국의 아편 전쟁에 의해서 유럽과의 무역이 끊어지면서 네덜란드 상인이나 이런 상인들을 통해서 유럽으로 진출합니다. 백자가. 그때 이제 일본풍의 그림들도 진출하고 백자를 싸서 그거를 가져갔는데 그 유럽 사람들 딱 보니까 이거 그림이 하나 같은 건데 이 그림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일본풍의 분노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린 그림들, 고고도 그런 그림들, 일본풍의 그림들이 유명해요. 그런데 그렇게 수출하면서 일본은 뭘 하냐면 자본주의 초기 축적을 합니다. 그 수출을 통해서 백자를 중심으로 한 그런 수출을 통해서 초기 축적을 해서 고기 생산을 하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동력입니다. 그만큼 그 도자기가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도자기
관계가 미묘한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일제 이후에 신체를 계속하다가 한 60년대 들어오면서 한 9개에서 70년대는 여주에 50개 정도까지 늘어요. 도자기 공장이. 그 이유는 그 수출 장려,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수출 장려가 되고 그 수출이 주로 어디로 수출이 됐냐면 일본으로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92년도에 여기 와서 도자기를 처음 시작했는데 형태들이 우리 전통 도자기 형태가 아니라 허리가 자극하다든가 약간 외색 같은 그런 느낌 그때도 많이 받았어요. 여주가 주로 일본으로 도자기를 수출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70년대, 80년대를 지내다가 70년대 중반쯤에 일본에서 또 고려 청자에 대한 유행이 시작이 돼요. 고려 청자에 대한 유행이 시작이 되고 고려 청자를 그런 조선의 고려 청자가 어디냐 알아봤더니 이천에 여주에 있던 유근영이라는 분이 거기서 해강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돈다발을 들고 싸우고 가마에 걸리는 날만 기다렸다가 그 가마를 그릇을 사가지고 하면서 이천에만 그리고 여주에만 그리고 도자기 공장이 그 다음부터 그리기 시작했어요.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늘게 된 계기도 있었다. 그래서 한 3가지가 일본과의 우리나라 도자기와의 미묘한 관계가 있다. 이 계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80년대 이후에 올림픽이 있고 그 올림픽 이후에 우리가 또 경제가 급성장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중에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는 600여 개의 사업장이 여주에 있습니다. 단위 경제가 전국에 제일 커요. 그 세계에서 제일 집중되어 있는 600개의 사업장이 여주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 신체산 생산하는 곳이 100여 군데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집계된 건 120여 군데가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은 도자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 경제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좀 지루하셨죠? 좋은 거막 주무시고 그러시는데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아무리 빨리 끝내려고 해도 이 정도는 하고 있지 않아서 고생하셨습니다. 요즘 도자기가 그런 흔함이 선사시대부터 보관을 그리고 오늘날 시기도 있지만 앞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저는 크게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조금 늦게 오신 분이 있어갖고 잠깐 크게 시켜드리면 우리 신기한 선생님 모시고 아까 이계룡 신기한 선생님 보고 가셨었고요. 이계룡 요즘에 사무장이 말씀하셨거든요. 또 멀리서 두 분이 오셨어요. 잠깐 일어나셨어요. 정세학 수원에서 오셨는데 정세학 작가님 그 뒤에 중앙고 교육학 학교위원회 상임위원장 한현주 선생님 오셨습니다. 자, 이어서 여주의 여강의 자연 생태에 대해서 김영경 사제기업 한강 해주시고 윤위원장님 말씀하실 텐데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 김영경 위원장님은 여주의 그 새 대기업 집행위원장을 역임하셨어요. 그래서 단체와 또 정당을 추동해갖고 정말 여주의 어떤 역사적으로 큰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생태 관련해서 되게 활동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지금 뭐 도의성, 그전에 양천성, 그다음에 이번 주에 또 양천수 인사람들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라고 했죠? 낮죠? 24일 오전 10시에 양천에서 생태 관련해서 조사하고 가시는 분들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경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적 활동가 황강
여당 여수의 남한강을 다니면서 또 관심이 생기고 또 찾아보면서 알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제 하는 시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여기가 상암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자산으로 알고 있는 뚝반입니다. 여기가 어디서 찍은 거냐면 부산에 가면 용마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그 용마산에 그 산불 관시탑이 있는 곳에서 이제 여주의 시작 지점이 내려다 보이는 것이고, 저희가 입춘 때마다 저희 지인들하고 여기 이 봄을 시작하는 의미로 여주의 시작을 보고 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사대강사 앞에 준설을 해서 올려놓은 곳이고, 준설터가 있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원주에서 내려오는 성강입니다. 성강 본류가 이렇게 흐르고, 여기가 청미천입니다. 여기가 도리성, 요 뒤에가 강산성. 그래서 여기 여주 사람들은 여기 청미천, 성강, 상강 본류 세 개가 만난 데서 세물봉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에 여주 시작된 지점이니까 언제 시간이 되시면 함께 이 공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넘겨주세요. 요새는 그 내륙성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도리성, 상류에서부터 시작해서 도리성, 관천성, 양성, 밤성, 백성일성, 광양성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는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지도 그 다음 지도에 보면 세종섬이라고 나오는데 위치가 어디냐면 양성 건너편입니다. 양성 건너편에 현암동에 있는 오금천 하주 지역에 이렇게 삐죽하게 튀어나와 있고 그 습지처럼 형성되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하트섬이라고 인공섬 조성되어 있는 그 공간. 거기가 생태적으로도 사실은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주목해야 될 지점이고요. 그런 내륙섬이 있는 반면에 또 습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철 습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그 인근 배후의 개신리 습지도 상당히 생태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강천성 배후에 바이너구리 습지, 개신리 습지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사면 당근 습지는 외평에서 영남주 하리까지 있는데요. 금사면 그 습지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연못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태계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양천 저류지 같은 경우에 이따가 소개도 할 텐데 여기는 맹공이가 아마 국내에서 최대 서식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혹시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 있을까요? 이거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 표본장지뱀이라고 하거든요. 도마뱀이에요, 도마뱀. 우리가 보통 두 가지 썰이 있는데 장지뱀이라는 게 꼬리 부분 빼고 몸통 부분이 장기 크기만 하다고 해서 장지뱀이라고 하고, 얘네들이 발톱이 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장지뱀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특이하게 얘는 등에 이제 표본물이처럼 점이 쫙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특히 수도권 인근에서는 강화도하고 도리섬에만 삽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제가 2021년 6월달에 강천섬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강천섬에서 발견됐다는 사례는 처음 들어보지는 못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강천섬에 캠핑장이 조성이 됐잖아요. 그 공간입니다. 몰랐는데 캠핑장 조성하게 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봤더니 얘가 발견된 지역에다 캠핑장을 놨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이런 멸종위기종 애들이 여러분 우리 사람의 어떤 용성으로 만들어진 캠핑장으로 돌변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만났던 다양한 생명들 그 중 일부를 갖고 왔어요. 여기는 잘 안 보이시는데요.
마고할매파리 그 오중통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산 정상 부분에 그 궁둥이가 되어 있고 그 안에 이제 해마다 봄이 되면 여기가 도롱뇽들이 알을 낳습니다. 근데 한 번은 갔다가 도롱뇽이 얼굴을 딱 내미는데 저하고 우리가 사진 찍힌 그런 장면이고요. 얘는 이제 우리 섬에서 만났던 소금 장면입니다. 상당히 멋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거 캐릭터로 만드는 거 상당히 예쁠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캐릭터 만드는 젊은 친구랑 그리고 콜라보 해가지고 하나 캐릭터 만들 거예요. 얘는 상백리 야마천 부분에서 찍은 흰꼬리 수, 꼬리 쪽 빛이 흰색이라서 흰꼬리 수이고요. 여기에서는 상백리부터 해서 보리섬, 가천섬 인근하고 그 다음에 저기 남한강 대교, 구로면 쪽에 남한강 대교 쪽 그쪽에서 많이 목격이 됩니다. 특히 이제 여주도 근처에서도 목격이 되고요. 이게 강이 얼어 있으면 그 위에 앉아서 이제 휴식도 취하고 놀이하는 이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복하천에서 이제 놀고 있는 큰 보이고요. 얘는 이게 안타까운데 색깔 지금 혼인색이 드러나 있는 흔들도 안쪽에 색깔을 보시게 되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요런 물고기들 중에 혼인색을 띠고 있는 각시붕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봄에 되면 상당히 아름다운 모양을 보여주고 아이들이랑 이렇게 잡다 보면은 상당히 신기해 합니다. 그래서 스케줄이나 아니면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 얘는 이름이 뭘까요? 아시는 분은 없을까요? 셉니다, 셉. 얘는 꼬마 물대새입니다. 여기 흰목이 있잖아요. 이 흰목이 있는 특징이 있는 게 그 흰목 물대새라고 멸종위 이종이 있는데 그애랑 다른 점이 뭐냐면 눈 주위에 양변태처럼 노랗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철새. 꼬마 물대새는 철새고 그 흰목 물대새는 1970년대부터 해서 텃새가 돼가지고 도리섬 같은 데 가면 겨울에 한겨울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흰목 물대새는 멸종위 이종이라서 보호종이고 얘는 철새입니다. 아직은 보호종입니다. 그래서 도리섬이나 도리강변이나 이런 데 가보면 지금 이맘때 알을 품거나 새끼를 까가지고 돌아다니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특이하게 그 흰목 꼬마 물대새나 흰목 물대새 같은 경우에는 그 둥지 주변에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가면 의상 행동이라고 해서 자기한테 유인하게 날개나 다리가 다친 것처럼 쩔뚝거리면서 자기한테 유인하는 그런 의상 행동을 하는 특이한 스스로 있는 친구입니다. 네, 얘는 뻘조개입니다. 뻘조개. 왼쪽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 건 뻘조개. 그리고 오른쪽에 툭 튀어나온 게 있는 거는 대칭 이빨 대칭, 귀이빨 대칭이라고 있어요. 뻘조개는 흔한 종류고요. 귀이빨 대칭 같은 경우는 보호종입니다. 그래서 강변에서 한 번은 만났는데 제 얼굴 크기만한 큰 것들이 제가 막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왼쪽에 나는 뻘조개고 오른쪽에 튀어나온 거는 보호종이니까 보호종은 잡지 않는 걸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얘는 도리섬에 있는 단양수풀이 얘도 멸종 위기종입니다. 얘의 숙성은 경쟁에서 밀려요. 그래서 풀들이 나 있는 데서는 밀려서 아주 앞쪽권에 그냥 그 자갈밭이나 모래밭에 밀려서 거기에 서식하는 친구들이에요. 도리섬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산 수목원에서 사립청 지원을 받아 한 10년간 보호블락지를 만들어가지고 보호를 했었어요. 지금은
지금은 금계국이 점령하고 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금계국이 정말 아름답게 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가을을 피해는 애고 금계국도 친구를 밀어내는 애거든요. 그래서 경쟁에서 밀려서 얘네들이 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제가 이제 갔다가 혼자서 목격을 하고 많이 뽑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어마어마하게 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저랑 같이 가서 외국 꽃이라도 좀 따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혼자 하다가 제가 무릎이 나가지고 지금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제두루미입니다. 제두루미가 여주에 이제 상주해서 날아오는 애가 메아리 3마리, 그 다음에 내양리에 3마리 있고, 그 외에 메두루미에 7 정도 날아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북상할 때 여기를 꼭 거쳐가는 애들이 한 지역별로 해서 한 50마리 수준을 있고, 최근에 제가 올해 제보받은 건데 대신면 그 명세대주 근처에서 한 40마리 정도가 이따가 날아가는 거 영상으로 제가 받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제두루미가 여주 곳곳에 서식을 하거나 거쳐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얘도 멸종 위기종이에요. 전 세계 5천마리가 되는 여주에 꽤 많이 본 걸로 보는 새고요. 여기는 요 뒤에가 백상리섬입니다. 그 앞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래톱이 이렇게 형성이 됐거든요. 사람들이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애들이 이제 잠자리. 모래톱이나 하천의 물속에서 애들이 잠을 자거든요. 사기나 이런 애들이 그 천적인데, 물이나 여기는 이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밑에서 밤 잠자리를 하고 있는 거고, 물속에 있을 때는 그 천적들이 이제 물을 뒤졌을 때 파동을 느껴서 도망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습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양천 조류지 맹꽁이인데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양천 거주지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제 이제 그 성마가 시작돼서 비가 좀 왔으니까 지금 들으십니까? 맹꽁이 소리가 장난 아니고 이 맹꽁이 소리입니다. 이 맹꽁이 하나가 있어서 사실 어마어마한 것인데, 오늘은 이 양천 거주지를 오랜만에 돌아볼 수 있어서 이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냥 오늘 처음 왔는데 제가 김영경 TV하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여주 소식과 관련된 방송도 하고 있는데, 양천 저류지 맹꽁이는 제가 양천 저류지도 가끔 가요. 그 우연찮게 그때 마침 첫 장마실 때 첫 비가 내렸을 때 저희가 들어갔었는데 소리가 들려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개체의 맹꽁이들이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맹꽁이 하면 사실은 어학봉에도 있고 전봉봉에도 있고 대신에 어디 가도 있고 이런 제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도리섬 입구에도 맹꽁이 서식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런 조금씩 오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해마다 있냐? 그렇게 또 안 하더라고요. 한 해 오고 한 해 안 오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안 오기도 하고 갑자기 또 오기도 하고. 그래서 맹꽁이 속성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런 공간이 있어서 우리가 좀 보호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도 제가 2023년 3월 1일 날 평소처럼 이제 도리섬 탐방을 하려고 쭉 들어가는데, 저 강 쪽에서 엄청나게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지? 하고 달려가 봤더니 얘네들이 있었어요. 가창어이고
여주에 가창오리가 온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주의 사진작가협회 회장님 하셨던 박성훈 지회장님도 오셔서 사진도 찍고 그랬었는데, 얘네들도 북상하다가 거쳐서 쉬었다가 한 일주일 정도 머물다가 갔어요. 근데 매년 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2023년 우연하게 좀 마주친 거죠. 근데 이것도 한번 조사나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해마다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도리섬에 상주하거나 그 도 인근 동네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남한강, 도리섬 인근에 있는 남한강에 쉬었다 가는 걸 우리가 계속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강 안에서의 어떤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생태 습성들이 있다는 거죠. 네. 이것은 저희 2021년이 맞나? 2021년 12월 달에 강천도 수문을 개방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 한강의 그 서울에 계신 본부 대표님이 여현철 대표가 문재인 정권 때 그 국가물관위원회 총무 역할을 하셨거든요. 총무이사 역할을 하셨는데, 그때 2018년도에는 입법을 내리고 2021년도에는 12월 달에 강천도 수문을 60cm 정도 내렸습니다. 20cm, 23번 내렸거든요. 두 번째 내렸을 때 40cm 정도 내렸을 때 그 달라진 지형들을 제가 사진으로 한번 담아본 거거든요. 원래는 물이 잠겨가지고 이만큼이 물에 그래서 모래톱이 나오지 않는데, 강천도 40cm를 내렸을 때 이 모래톱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예전에 줄선을 다해서 없어졌던 모래톱이 10년 만에 모래가 다시 돌아와요. 그걸 2021년도에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다음 번 보십시오. 그때 수문 개방했을 때 여기는 청미천 합이고요. 여기가 도리, 그리고 여기 도리섬입니다. 도리섬 끝 하단에도 이제 그 모래톱이 있고요. 여기는 도리마을 인근에 모래톱이고, 청미천 하교 지점에도 모래톱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사대강 사업 전에는 장마 질때는 흐르는 지역이 이쪽이었고요. 근데 여기다 사대강 사업하면서 이렇게 망탱이에다 돌을 나가서 인공적으로 막아가지고 물길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해가 몇 번 나니까 망탱이가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기가 차는 일이 있고, 그때 수문을 강천도를 60cm 정도 내렸을 때 모래톱이 어디까지 드러난다면 여기가 이제 닭돈이거든요. 거의 닭돈이에서 얼마 안 되는 지점까지 모래톱이 지금 여기 보면 사진은 잘 안 보이는데 물 속에 누렇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상센터가 있는데 모래톱이 거의 수상센터 측근까지 다 드러나는 걸 저희가 했었어요. 사대강 사업 이후에 자연의 행복성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걸 저희가 확인했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보호를 개방해도 그 개방해서 자연을 원래대로 물길이 흐르게 하고 개방해도 괜찮다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기가 강이면 농업조수나 농문수나 치수를 하잖아요. 치수 높이가 보통 이 정도예요. 하도 쪽에 아래는 깊게 치수봉이 밖에 있어야 돼요. 근데 치수봉 높이가 동쪽에 살짝 걸쳐 있는 게 2017년 빅터리 정도 때 감사 결과로 걸려서 시정 조치가 나옵니다. 그 본문이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가 탄핵되잖아요. 그래서 그 치수봉 높이를 낮추는 건 문재인 정부의 과제로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문재인 정부 때 기업들이랑 협약을 해서 치수봉 높이를 낮추려고 했을 때 여주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해체 수순이다. 고해체 수순이다. 이런 정치 공세를 하면서 못하게 됐죠. 이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고 아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시수공 높이를 낮추면 자연스럽게 수문을 개방하더라도 물이 많은 물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자연 생태계를 원래대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도리 강변입니다. 강변. 오른쪽은 천남입니다. 저기 왼쪽에는 원래는 예전에 밀림이 형성돼 있었대요. 4대강 사업장. 그래서 한낮에 들어가도 길을 잃을 정도로 그게 숲이 우거져 있던 공간이었는데 4대강 사업하면서 다 밀고 저기 가끔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미군 전차들이 넘는 그러니까 도리 마을에서 강산성까지 이렇게 도하는 도하훈련 주차장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치되어 있으니까 억새나 이런 풀들만 있는 거고 천남리는 이 어느 새벽이 이렇게 끌면 잡힐 정도의 큰 늪이 나거든요. 이 얘기는 저기 주민들 말에 의하면 이 4대강 사업 전에 이런 아들들이 이렇게 나무가 수백 그루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 이 나무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여기 엄청 커서 아까 보셨던 흰꼬리 수리 같은 애들이 좀 쉬었다 앉아서 쉬어서 가기도 하는 사진들 목격하기도 사진 찍기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4대강 사업을 해서 여주 지역 파괴되거나 또 생태계가 파괴되거나 지역이 변질되는 공간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순환 이렇게 베트남 숲도 없어졌고 도리 강변에 이렇게 밀림. 저는 다 알지는 못해요. 제가 다니면서 주로 많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증언을 들었던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청계천에 있는 흰수마자는 달게 되어 있어요. 얘는 이제 모래톱에 사는 모래여울에 사는 물고기거든요. 한강에서도 유일하게 여주 청계천에서 발견됐던 건데 지금은 이제 발견돼요. 그리고 꾸구리 서식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상암리 이때 같은 여울이었고요. 거기까지 내려왔던 애들이 이제는 보려면은 저희 성당 상류 쪽으로 올라가야만 얘네들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여울성 물고기라 지금은 거기서 만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얘기가 있었죠. 이게 깔따구. 얘가 깔따구 유충입니다. 여주시 수돗물에서 빨간색 지렁이처럼 생긴 애거든요.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이 돼서 한동안 식수를 못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깔따구 같은 경우는 4급수, 5급수에 들어온 물에서 사는 애예요. 그러면 지금 깔따구가 우리가 봄에 나왔을 때 보면 막 부딪히는 애들 있잖아요. 벌레. 아니, 팅커벨 말고. 동양하루살이 말고 날타리처럼 강변에 봄에 나가면 막 부딪히는 애들 있잖아요. 올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보호구에서 막혀서 그 보호 아래쪽에 뻘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조사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이거는 얼마 전에 제가 그 시청 뒤쪽 강변 그 밥집에서 저녁에 이제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게 틱톡에 한 번은 그 식당 주인한테 전화 와가지고 징그럽다고 그냥 하루살이 너무 많이 붙어있으니까 징그럽다고 손님들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물어와서 제가 많은 지식을 얘기해 줬는데, 예전에도 여기 깔따구나 동양하루살이는 이 남한강에 서식을 했었어요. 근데 모래에다가 알을 놓고 이게 나와서 이제 삶을 사는 애들인데, 예전에는 흐르는 물이었잖아요. 같이 흘러서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왕성하게 서식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보호를 해서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저수성이 됐어요. 저수형 형식이 돼서 얘네들이 흐르지 않고 그대로 다 나오기 때문에 벌레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시장님이나 한강환경위원청에 민원을 넣어서 여주고를 그 봄, 12 많이 하고 물을 좀 흐를 수 있도록 해봐라 얘기는 해줬는데 우리 여주 시민들이 또 관심을 가지면 이런 불편함 내지는 원래의 어떤 생태의 순환대로 또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사회적 공동체와 환경은 강, 그리고 물로 가지고 인간과 생태계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사회적 기업이니까.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개발로 인해서 강과 강의 생태계와 인간이 단절이 됐어요. 옛날 같았으면 우리가 강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했지 않습니까? 물고기도 잡고 여기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바다 같지 않습니까? 바다에 해수욕 가는 장면 같지 않습니까? 여기 어딜까요? 한강 뚝섬 유원지. 옛날에 여기 영등포에도 그렇고 마포에도 그렇고 이런 모래사장들이 있어서 해수욕을 안 가도 됐어요. 근데 강이 오염이 되고 개발이 되고 하면서 이런 문화들이 다 없어지고 여주도 그렇습니다. 여주도 전국에서 강수욕으로 유명한 전국에서 몰려왔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장면들이 물결이 많이 치지는 않았겠지만 저런 비슷한 장면들이 연출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이런 게 지금 오늘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형식이죠. 그래서 비교해보고 사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강에서는 어쨌든 강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강에 대한 문화를 만들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활동도 좀 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 한강에서만 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모르고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ESG 사업을 시작했어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환경사회 지배구조를 어쨌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져라 해서 그걸 이제는 그 지수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이제 2030년부터는 ESG를 기업에서 확보하지 않으면 유럽에 수출을 못하는 지금까지 가 있고요. 그게 이제 유럽에서 어떤 생태 환경 이런 부분을 주도하기 위해서 만드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제 급하게 준비한다고 더 많은 얘기도 있지만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나 이 사람들하고 이제 모집을 해서 사람들이랑 여주에 있는 강 그리고 선 이런 데를 가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민해총에 계시는 선배님들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우리가 강문화라는 게 별게 아니잖아요. 예술 활동을 하더라도 다양한 연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에서 활동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대부분 시를 쓰는 사람이라 다른 보면 정말 다양한 시들이 많이 써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사회적 공동체와 한강은 그런 기업들과 우리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사업들을 만들어 나갈 거니까요. 오늘 대비해서 민해총 시각위원회에서도 또는 다양한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주 도자기와 여주 여강은 여주의 큰 보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잘 살려나가서 복원하고 잘 살려나가서 이런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제 강연 우리 김원중 작가님과 김영경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주제 전시하면서 주제 강연 진행한다는 것이 일단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어서 이 앞에서 기념사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디프리는 5학에 5학 감자탕으로 예약했습니다. 이거 오시면 됩니다. 같이 나왔습니다. 보통 찍는 파이팅을 한번 갑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